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에 이어서 상품 시장 동향까지 살펴봤는데요. 국제유가 간밤에 크게 오르면서 72달러 선을 회복한 점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입니다. CDC 자문단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존슨앤존슨의 백신보다 화이자나 오히려 모더나의 백신을 권장했다는 소식인데요.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희귀 혈전증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제목은요. CDC panel recommends Pfizer, Moderna vaccines over Johnson & Johnson shots for adults due to rare blood clot cases라고 기사 제목 그대로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을 좀 해보시죠. 네, CDC 자문단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희귀 혈전 상태에 이르렀다. 이들 모두가 입원을 했고 그중에 9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예방접종 관행에 관한 자문위원회는요. 만장일치로 존슨앤존슨 백신보다 화이자와 모더나를 추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CDC 국장인 로첼 월런스키의 의견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패널의 권고사항에 동의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CDC는요, 혈전이 발생하거나 혈소판 수치가 낮아진 사례 54건을 확인을 했는데요. 주로 젊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이 있는 트롬보시스라고 하네요. 트롬보시스라는 혈전증. 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환자는 모두 입원을 했고요. 그중에서 9명이 사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36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사망한 환자 중에서 7명은 6명이었고요. 2명은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이 45세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 대부분은 비만과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는데요. CDC에 따르면 사망 보고율은 100만 회당 투여당 0.5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0.57명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죠. 또 CDC의 백신 안전팀의 아이작 씨 박사는요. 자문 패널에서 환자 상태가 얼마나 빠르게 악화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CDC에 따르면은요. 환자는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9일 이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났고 증상이 발생한 지 5일 안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환자는 여성이었고요. 37명 정도, 총 37명에 해당하고 평균 연령은 44살이었다고 합니다. 또 17명의 남성이 TTS가 발병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존슨앤존슨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건강과 함께 유의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드디어 레딧이 상장을 선언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레딧이 상장을 위해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 명세서 초안을 비밀리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레딧은 주식수라든지 혹은 가격 범위에 대해서도 일제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2005년에 설립된 레딧은요. 그동안 상장을 향해서 독특한 행보를 보여왔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네스트 퍼블리케이션이네요. 이 퍼블리케이션에서 2006년 레딧을 인수를 했고요. 2011년 독립자회사가 될 때까지 출판사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벤처 캐피털 회사로부터 1년의 자금 조달 라운드를 유치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회사는 2021년에 8월에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7억 달러를 모금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펀딩 라운드 당시 회사는 2021년 2분기 광고 수익이 1억 달러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2%가량 증가한 수치라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실내에서 식품을 렉에서 재배하는 식물 공장 혹은 수직 농장이라고 불리죠. vertical farming이라고 하는 인팜에서 스타트업입니다. 새로운 2억 달러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10억 달러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 Dutch vertical farming company has just been valued at over $1 billion.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식물 공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수직 농장 혹은 또 도시 농업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인팜이라는 회사입니다. 인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공동 설립자인 CEO인 에레즈 갈론스카네요. 네, 현재 식품 시스템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뭐라고 했냐면. 수직 농업과 인팜 시스템은 지구상에서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먹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후 불확실성과 공급망 붕괴의 측면에서 훨씬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인팜이 소비자와 가까운 기후 회복력이 있는 수직 농장에 대한 글로벌 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자랑을 했네요. 지금 보면은요, 현재 회사는 75가지, 네, 75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허브와 샐러드, 그리고 잎이 많은 채소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회사는요, 전체 과일과 또 야채 바구니를 재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고급 식품을 판매하기를 원한다. 그게 목표라고 하네요. 내년에는 버섯과 토마토, 그리고 방울토마토, 네, 완두콩, 딸기 등 40여 종의 새로운 또 작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많은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직 농장에 대한 비평가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너무 고군분투한 나머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인팜의 수직 농장 약 11만 평방미터의 재배 공간이 있는 성장센터가 있다. 그로잉 센터스라고 하죠. 이 회사는 또 신규 품종을 위한 더 작은 매장 내 농업 단위를 건설을 하고 또 현재 전 세계 30개 소매업체를 위해서 17개 이상의 재배센터와 1,400개 이상의 매장 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요, 거실 크기의 공간을 도시의 수직 농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축구장 가치의 작물에 해당하는 연간 50만 개 이상의 식물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팜의 vertical, 네, 농장이라고 하죠. 수직형 농장은요, 재래식 농업과 달리 또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영양분을 재활용하고 식물에 증발된 물을 다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토양 기반의 농업보다 95% 적은 토지와 또 95%의 적은 물을 사용한다라고 인팜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하는데요. 실내 농장, 온도와 습도에서 토양 영양 수준과 작물 성장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첫 유니콘 스타트업 인팜의 행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전문가분과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좀 상황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 혹시 요즘 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표현하죠? 요즘에요, 오빠장이라고 부른대요. 왜요? 오전에 올랐다 오후에 빠져서 오빠장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뉴욕 증시가 지금 딱 오빠장을 또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간밤에 주가 하락이 FOMC 결과로도 뭐 작용이 됐다고 하지만 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하나의 요인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죠. 지금 현재 각국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ECB하고 영국이었는데 ECB는 일단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런데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유로판 양적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줄여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금리가 0.1%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두 번 금리를 인하를 해서 0.1% 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0.15%포인트 올려가지고 0.25%로 올린 겁니다. 네.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5.1%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10년 만에 가장 높은 거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영국 사태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오미크론이 워낙 강렬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려가지고 전반적으로 긴축으로 가는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큰 부담이 된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간밤에 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좀 네네. 됐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나오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구인난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지금 좀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20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거는 20만 건 그리고 그 전주하고 비교를 하면 18,000건이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팬데믹 이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돌아간 겁니다. 이 얘기를 두고 시장 분석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결국 구인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용주들이 이 직원들을 갖다가 도저히 해고할 수 없는 상황,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노동시장 참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팬데믹 이전에는 노동시장 참가율이 63%쯤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금 61%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400만 명쯤 되는 지금 근로자가 사라진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못 찾아서 지금 발을 굴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지적들이 뭔가 하면 오미크론에 네. 따른 이 재확산이 또 일어난다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이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좀 변수가 더 되지 않을까, 당분간 변동성이 더 심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되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글쎄요, 영국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8천 명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팬데믹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은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영국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공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사실 지금 현재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돼도 과거처럼 봉쇄 조치나 락다운 이런 건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블룸버그가 영국에 대해서 이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유령 도시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 조치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예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있고 네. 축구 경기 같은 것들도 취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뿐만이 아니고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에서 지금 현재 신규 확진자가 한 2, 3일 만에 배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는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강하지만은 중증화율은 낮다. 뭐 이래 가지고 안심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걸리면은 지금 현재 나온 뭐 여러 가지 그 수치들 중에서 입원하는 사람이 한 15%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의료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어찌 본다면은 오미크론이 중증화율은 낮다 손 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걸리는 사람의 비율이 미국 전체로 보면 한 3%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뉴욕과 뉴저지만 놓고 보면 한 13%쯤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텍사스하고 플로리다에서 하수를 갖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네. 거기서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오미크론 변이가 네. 전국적으로 꽤 확산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CNN이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1월 달쯤 되면은 오미크론이 이 미국의 어떤 우세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크리스마스를 넘어가면서 또 한 차례 확진자 폭증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네.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막 메르스도 그렇고 사르스도 그렇고 뭐 다양한 그렇게 나왔을 네네. 때도 참 걱정이 됐지만 이번에 오미크론도 아무래도 좀 굉장히 전염력도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다른 경제 지표들 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좀 네, 짚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목요일 날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12월 달에 1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이기 때문에 15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일단 뭐 경기 위축은 아닙니다. 근데 네. 뭔가 하면은
지난달에 39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39에서 15.4로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경기 확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 둔화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지금 현재 금리 문제라든지 긴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치게 된다면은 미국 시장을 조금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또 중국 경제도 좀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당국이 헝다 사태에 대해서 또 헝다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에 착수할 모양인데요. 실사에 들어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걸 갖다 조사를 해서 사실은 이 실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파산시킬 기업이냐 아니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거냐 뭐 이걸 결정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헝다 같은 경우에 파산을 시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마 살릴 텐데 여러 개로 쪼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쪼갤지 그리고 자산하고 부채 상황에서 얼마나 수요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아마 따지게 될 걸로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현재 헝다의 부채는 한 1조 9천억 위안 그리고 네. 자산은 2조 3천억 위안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보다는 자산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항상 빚잔치 하는 기업들은 나중 가서 보면 네.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산 자체도 정상적인 평가를 못 받는 데다가 또 숨겨진 부채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아마 헝다의 이 정리 문제를 갖다 결정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사실 헝다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 뭐 사실 문제 빨리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 판매 가격하고 네. 판매량 이 지금 현재 계속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1월 달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이 나왔는데 얼마인가 하면은 0.33% 떨어졌습니다. 전달보다.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연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0.08 10월 달에 0.25, 11월 달에 0.33.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하락폭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아직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워낙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빚을 갖다가 그나마 좀 핸들링 할 수 있게 되려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서 신규 주택들이 좀 비싼 값에 팔려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아직도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연말을 거치면서 이 개발업체들이 더 가격을 낮춰서 팔지 않겠느냐. 지금 근데 중국 당국이 지나치게 싸게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디폴트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좀 더 싼 가격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은 네. 신규 주택 가격 하락세는 지속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구매자들은 또 더 떨어지겠구나라는 기대 때문에 구입을 더 미루게 될 거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주택 판매를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7% 줄어든 걸로 11월 달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10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24%가 줄었지만 감소폭은 좀 줄었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불안한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씀 들어보면은요,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개입을 하면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들한테 대해서도 필요한 자금을 갖다 지원을 해준다면은 이 사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뭔가 하면 새로운 유동성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실이 결국 밑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놓고 중국의 그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지금 부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걸 터뜨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수면 밑에 가라앉혀 놨다가 나중에 또 해결할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좀 유심히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중국 시장을 본다면은 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만큼은 좀 계속 따라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